민규야, 이제는 원룸이라도 얻어서 나가야 해. 왜,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내가 나가면 엄마는 어떻게 살려고 그래? 엄마도 이제 몸이 아프고 돈도 없단다. 엄마가 너를 먹여 살릴 힘이 이제 더는 없어. 너도 이 상황에서 엄마를 먹여 살릴 자신 없잖아. 그러면 우리 지금이라도 찢어지는 게 낫다. 난 이제 한계에 왔어.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나갈 돈도 없고 원룸이라도 얻으려면 돈이 필요해. 오늘 이야기는 68세 염순이 할머니와 그 아들 42세 박민규 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애틋해 보이는 모자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염순이 할머니는 홀로 아들 박민규를 키우며 평생을 고생했습니다. 할머니의 인생은 참 쉽지 않았더라고요. 남편은 예전에 술을 즐기다가 건강을 잃어 폐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할머니는 남편 없이 혼자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염순이 할머니는 꿋꿋하게 아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떠났지만 민규만큼은 남편처럼 살지 않게 하겠다는 마음을 굳게 먹고 아들을 양육했죠. 그 시절엔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었지만 아들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이 할머니를 버티게 해줬습니다. 민규는 어릴 때부터 말이 없고 무뚝뚝한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엄마에게 살갑게 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성실한 아이였죠. 민규는 머리도 좋아 학업 성적이 항상 우수했습니다. 염순이 할머니는 그런 아들이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해 지원했고 민규는 그런 어머니의 노력에 보답하듯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범생으로 졸업했더라고요. 수많은 기대 속에 민규는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죠. 대학에 합격했을 때 염순이 할머니는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듯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우리 민규, 이제 잘 될 거야. 라며 늘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민규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듯 곧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염순이 할머니는 아들이 드디어 독립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동안 혼자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과 외로움이 마치 모두 사라지는 것만 같았죠. 하지만 회사 생활은 생각만큼 순탄치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민규도 열심히 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아들의 얼굴에 점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염순이 할머니는 처음에 그저 일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더라고요. 그러나 어느 날 민규가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제야 할머니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민규는 거의 술에 절은 채로 집에 돌아왔고 그날 밤 민규는 어머니 앞에서 울었습니다. 엄마, 나 도저히 못 버티겠어.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규가 울다니 그건 평생 처음 있는 일이었죠. 왜 그러니, 민규야?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니? 민규는 무겁게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상사가 너무 심하게 대해. 나만 괴롭히고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다 나만 탓해. 할머니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상사가 그렇게 악랄하니? 말해봐라. 내가 어떻게든 도와줄게. 민규는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악명 높은 상사야. 회사에서도 소문이 자자해. 매일같이 소리 지르고 무시하고 내가 한 일에 항상 트집을 잡아. 도저히 못 견디겠어, 엄마. 할머니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런 상사가 어딨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너 혼자 그 고생을 하고 있었니? 민규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나만 그런 것도 아니야. 회사에선 그 사람한테 찍히면 다들 고생해. 그래서 아무도 말 못해. 민규의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는 분노했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온 아들이 그런 대접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할머니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민규가 회사에서 겪고 있는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고 그 상사의 행동은 민규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회사 전체에서 악명 높은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민규는 매일 상사의 폭언과 부당한 대우를 참아내며 일해야 했고 그 결과 점점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민규가 그렇게까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 괴로워졌습니다. 민규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점점 어두운 표정으로 집에 돌아오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번에 그 인간 때문에 2명이나 그만뒀어. 나도 그만두고 싶어, 엄마. 뭐라고? 그래도 회사 안에서 뭔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 위에 사람한테 가서 상담할 수는 없어? 전혀 소용없어. 사장 가족들이랑 다 엮여 있어서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민규는 회사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찾지 못했고 결국에는 점점 더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규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슴이 답답하다며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죠. 결국 공황장애 증상까지 나타나게 되었고 급기야 민규는 회사에 출근하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규는 회사에 사표를 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도 그만뒀어. 할머니는 무슨 일이냐며 놀라 물었습니다. 왜?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민규는 그저 지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는 못 버티겠어. 그 사람 때문에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어. 할머니는 아들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잘 생각했어. 몸이 상하는 것보다 나은 거야.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을 했던 게 무색할 정도로 이후로도 아들 민규의 상태는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죠. 민규는 여전히 우울증 약을 복용해야 했고 일자리를 구하는 대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며 책을 펴들었습니다. 엄마, 차라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게.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염순이 할머니는 아들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다시 시작하려는 모습을 보고 기뻤습니다. 그래, 민규야. 너는 할 수 있어. 엄마가 도와줄게. 민규는 원래 머리가 좋은 편이었고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공무원이 된 케이스가 몇 있었기에 할머니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민규의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퇴사 후에도 민규는 여전히 우울증 약을 복용해야 했고 공부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날들이 많았죠. 시험 준비는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민규는 하루 종일 학원에 다니며 시간을 보냈고 집에 돌아오면 지쳐서 바로 방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염순이 할머니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렸습니다. 어느 날 민규가 시험을 또 한 번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엄마, 또 떨어졌어. 민규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두웠고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괜찮아, 민규야. 다음번엔 잘할 거야. 이번에도 열심히 했으니까 다음엔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할머니는 애써 웃으며 아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민규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규는 그 후로도 몇 번이나 공무원 시험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몇 년이 흐르면서 민규는 시험에 떨어진 횟수가 5번을 넘겼습니다. 민규는 그동안 학원에서 살다시피 하며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시험에 떨어질 때마다 민규는 더욱더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민규를 보고 속이 타들어갔지만 아들에게는 그저 조용히 응원을 보내며 기다려주었습니다. 다음 시험엔 꼭 붙을 거야. 엄마가 믿어. 시간이 흘러 명절이 다가오자 할머니는 민규에게 함께 친척 모임에 가자고 권했습니다. 민규야, 이번 명절엔 같이 가는 게 어때? 할아버지도 보고 싶어 하시고 친척들도 오랜만에 너 보고 싶어 할 텐데. 하지만 민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나 안 갈래. 친척 어른들 만나면 분명히 왜 퇴사했냐고 물을 거잖아. 다들 잘 나가는 외삼촌네 자식들과 비교될 텐데 그거 정말 싫어. 할아버지는 보고 싶지만 마음이 불편해. 민규의 말에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엄마도 내 뜻을 존중할게. 그럼 내가 다녀올 테니 너는 공부에 집중해. 명절이 되어 염순이 할머니는 혼자 친척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친척들이 모여 명절 음식을 나누고 있을 때 어김없이 민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순이야, 민규는 아직도 공무원 준비 중이냐? 큰오빠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민규가 이번에 성적이 더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친척들은 그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올케 언니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민규가 참 똑똑한 아이였는데 퇴사만 안 했으면 지금쯤 잘 나갔을 텐데. 그렇게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둔 거야? 지금 와서 공부한다고 해서 될 일이니? 옆에 있던 작은 오빠도 덧붙였습니다. 우리 애들은 벌써 결혼도 하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는데 민규는 아직 준비만 하고 있다니.
공무원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니냐? 식구들은 민규의 퇴사와 현재 상황을 비난하며 연이어 말을 던졌습니다. 요즘은 다들 퇴직 후 재취업하고 자기 개발하는데 민규는 왜 그렇게 오래 걸리냐? 공무원 준비도 한두 번이지 너무 길어진 거 아니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면 포기하는 것도 생각해야지. 순간 염순이 할머니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가 받은 고통을 아무도 모른 채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할머니가 갑자기 소리치자 모두가 놀라서 말을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이 맺힌 채로 식구들을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우리 민규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그냥 퇴사한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매일같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상사의 폭언과 갑질을 참아가며 견디던 애였어요. 그 고통을 어떻게 알겠어요? 누구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쉽게 말하지 말아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규가 공무원 준비를 시작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아들 잘 될 겁니다. 어른들이 돼서 응원은 못 해줄 망정 왜 애를 기죽여요? 도대체 왜 민규를 이렇게 몰아세우는 거예요? 순간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염순이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그 분위기는 매우 어색해졌습니다. 식구들은 할머니의 분노를 예상하지 못했는지 당황한 듯했습니다. 그래, 민규도 참 힘들었겠네. 그리고 네가 가장 힘들겠지. 미안하다. 큰오빠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이미 분위기는 한껏 싸늘해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민규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혼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너무 흥분했나? 하지만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폭발한 것이었기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민규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기에 할머니는 그저 아들을 보호하고 싶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 사건 이후 할머니는 친정 식구들과 어색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가족 모임에 가면 서로 안부를 묻고 도와주려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거리를 두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명절 모임에 가는 것도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5년, 10년이 흘러버렸습니다. 염순이 할머니는 나이도 많아지고 무릎까지 아파 요양보호사 일을 하는 것도 점점 힘겨워졌습니다. 그동안 민규는 여전히 공무원 시험에 매달려 있었고 할머니는 아들이 다시 일어서길 바라며 끊임없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민규의 시험은 계속 실패했고 할머니는 아들을 지원하기 위해 점점 자신의 재산을 써야만 했습니다. 민규는 책값을 핑계로 한 달에 30만 원씩 받아갔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공부를 위해 쓰는 돈이라 생각해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번에 필요한 책이 좀 있어서 돈 좀 줄 수 있어? 할머니는 민규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그가 언젠가는 성공할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 민규야. 책 사는 건 중요하지. 필요한 책 있으면 말해. 엄마가 도와줄게. 그렇게 계속해서 민규의 공부를 위해 지원해 주었지만 결과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매번 시험을 볼 때마다 민규는 실패했고 그런 아들을 보는 할머니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할머니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작은 빌라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할머니는 집주인이 집값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아줌마, 이제 전세 만기가 다 되어 가잖아요. 요즘 집값도 많이 올랐으니 전세금을 조금 올려야겠어요. 집주인의 말에 할머니는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은 거의 아들의 공무원 준비를 위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집주인의 요구에 응할 돈이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할머니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활마저 불안정해지니 갈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규가 또다시 책값을 달라고 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필요한 책이 몇 권 있는데 돈 좀 줄 수 있어? 하지만 이번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민규야, 이제 책값은 내가 내야 해. 엄마도 더 이상은 힘들어. 나도 돈이 없단다. 할머니의 목소리엔 그동안의 피로와 무거운 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규는 잠시 멈칫하더니 그 후로 할머니와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죠.
박민규는 아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방문은 늘 닫혀 있었고 할머니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눈물을 삼킬 뿐이었습니다. 민규야, 밥 먹자. 할머니가 조용히 부르면 민규는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먹을게요. 민규는 밥을 자꾸 미루기 시작했고 방에서 나오지 않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어머니와의 대화는 점점 더 줄어들었고 아들은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대화를 시도하려 해도 민규는 계속해서 벽을 쌓았습니다. 민규야, 너 이렇게 지내면 안 돼. 엄마랑 좀 얘기하자. 하지만 민규는 방 안에서 말없이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 침묵이 할머니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다 방에서 나오는 민규를 보며 할머니는 아들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짧고 차가웠습니다. 엄마, 그냥 혼자 있을게요. 할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태도에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해졌고 혼자 남은 집안에서의 시간이 더 외로워졌습니다. 한 번은 할머니가 다시 민규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보려 했습니다. 민규야, 엄마가 이렇게 사는 게 맞니? 우리 좀 얘기하자. 앞으로 어떻게 할지 말이야. 하지만 민규는 여전히 방 안에서 나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은 생각 좀 할게. 할머니는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민규가 스스로 나서서 대화를 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할머니와 민규는 대화가 거의 끊긴 상태였습니다. 민규가 방에서 나오지 않으니 집안에선 침묵이 이어졌고 할머니는 혼자 밥을 먹으며 아들이 다시 나아지길 바라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아들은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방 안에만 갇혀 있었고 할머니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매일같이 밥을 차려두지만 민규는 밥을 먹지 않았고 방 안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 염순이 할머니도 결국 건강이 악화되어 요양보호사 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무릎 통증이 점점 심해졌고 집안일조차 제대로 하기 어려워졌죠. 할머니는 더 이상 일을 나갈 수 없게 되었고 하루 종일 집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쉬면서 자연스럽게 민규와 마주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민규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지내면서 할머니와의 대화는 거의 끊어졌습니다. 민규가 방에서 나오는 유일한 순간은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도 민규는 잠깐 얼굴을 내밀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민규가 나올 때마다 말을 걸어보려고 했지만 아들은 대답을 피했습니다. 민규야, 밥은 먹었니? 민규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먹을게요. 할머니는 속이 답답했습니다. 아니, 나중에 말고 지금 좀 나와서 먹자. 같이 먹으면 좋잖아. 하지만 민규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대화는 또다시 끊겼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할머니의 스트레스는 쌓여갔습니다. 민규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그는 방에서 나오지 않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방 안에만 갇혀있는 아들을 보며 할머니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될 텐데 할머니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우연히 민규를 제대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민규가 화장실에서 나오던 중이었는데 그날따라 우연히 민규와 마주치게 된 겁니다. 할머니는 그때 아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규는 이미 100kg이 넘는 거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부어있고 몸은 퉁퉁하게 불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한 채로 물었습니다. 민규야, 너 몸이 왜 이렇게 된 거야? 어떻게 이리 살이 쪘니? 민규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몰라,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할머니는 속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의 변해버린 모습을 보고도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이 더 답답했습니다. 민규야, 이렇게 있으면 안 돼. 내가 이렇게 방에만 있으면 몸이 더 안 좋아질 거야. 밖에 나가서 운동이라도 좀 해야 하지 않겠니? 민규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그런 거 할 기운도 없어. 할머니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의 몸과 마음이 모두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가 더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민규야, 엄마가 말하잖니. 이렇게 있으면 내 건강이 더 나빠질 거야.
그러다 정말 큰일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민규는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만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그 말에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고 싶었지만 민규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시간이 지나 염순이 할머니는 점점 더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통증은 물론이고 몸 전체가 심하게 피곤하고 통증이 느껴져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악화되었죠. 민규야, 나 몸이 많이 안 좋다.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할머니는 방에 있는 아들에게 힘겹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규는 문을 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문을 열고 나온 아들은 할머니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 구급차 부를게. 민규는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하지 않고 구급차를 불러주는 것에 그쳤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할머니는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며칠 후 결과를 듣게 되었을 때 췌장에 큰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췌장에 이상이 생겼다는 사실을 들은 순간 할머니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몸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할머니는 이 사실을 아들에게 전했습니다. 민규야, 나 췌장에 큰 문제가 있대. 치료를 받아야 한대. 민규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엄마, 좀 쉬면 나아질 거야. 잘 쉬어야겠네. 민규는 그렇게 말했지만 할머니는 그 말에서 아무런 위로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속으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프면 앞으로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해야 하지? 심란한 마음으로 며칠을 보내던 중 친정언니에게 이 사실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뭐라고? 민규가 그 정도로 힘든 상황에서도 널 돌보지 않고 있어? 그럼 너는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니? 당장 민규를 내보내. 언니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몸도 힘들고 아프면서 민규까지 내치면 나 혼자서 어떻게 버텨? 그 아이가 없으면 난 너무 외로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 하지만 언니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거 사. 너 내 말 안 들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야. 사지 멀쩡한 녀석이 10년째 엄마한테 돈을 타먹고 살이 뒤룩뒤룩 쪄서는 엄마가 아프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놈이 무슨 아들이야. 민규를 당장 내쫓아. 너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돼. 할머니는 언니의 말을 듣고 나서도 그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민규를 내보낸다는 생각 자체가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민규까지 내보내면 정말 어떻게 버티지? 할머니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언니의 말은 할머니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처럼 남았습니다. 정말로 민규를 내보내는 게 맞는 걸까? 혹시 언니 말이 맞는 걸까? 할머니는 내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3일 후 저녁, 할머니는 큰 결심을 하게 되는 사건을 겪습니다. 바로 그날 할머니는 신용카드 고지서를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지서에는 무려 800만 원이 찍혀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아들에게 따졌습니다. 민규야, 이게 뭐야? 800만 원이 넘게 결제된 것 같은데 이 돈이 다 뭐냐? 그러자 민규는 오히려 화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다니까? 그냥 게임 아이템 좀 샀어. 다 갚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규가 그동안 10년 가까이 용돈을 받아가며 생활했는데 이 돈을 갚을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할머니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할머니는 민규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핑계로 그동안 신용카드를 남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민규가 책값을 사겠다고 할 때마다 맡겨줬던 신용카드를 민규가 제멋대로 사용해왔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둘러보니 민규가 이번 결제만으로 큰 돈을 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달 음식부터 시작해서 자잘한 지출들이 쌓였고 연체금까지 합쳐져서 최고 경고 고지서가 날아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왜 자신이 몰랐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민규는 중간에 카드를 새로 갱신할 때 관련된 연락을 전부 자신 앞으로 가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그동안 매달 30만 원 정도만 나가는 줄로만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 돈을 다른 곳에 쓰고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민규가 할머니 몰래 카드 대출까지 받아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규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너져 버렸는지, 그리고 자신은 왜 이토록 무기력하게 그를 방치했는지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니? 민규야.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리며 방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속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그간 쌓여왔던 피로와 좌절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염순이 할머니는 요즘 들어 더 앞날이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건강은 갈수록 악화되었고 이제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들 민규는 여전히 방에 틀어박혀 현실에서 도피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할머니는 점점 더 절박한 마음에 휩싸였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회복될 기미도 없고 그동안 쌓여온 부채와 상실감은 너무도 컸습니다.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모자에게는 과연 어떤 미래가 남아있을까? 하지만 이 상황을 해결할 뾰족한 대책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친정언니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상황을 듣고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이쯤 되면 같이 사는 네가 바보야. 평생 그렇게 살겠다면 그렇게 살고 대신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네가 민규를 내쫓지 않으면 나 너하고 안 보고 살 거야. 할머니는 언니의 말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규를 내쫓는다는 생각은 아직도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규는 내보내서 원룸이라도 얻어서 혼자 살게 해. 그리고 너는 시골로 내려오는 수밖에 없다. 그게 아니면 너는 죽어. 순이야. 내 몸도 이제 그만큼 힘들잖아. 아들한테 더 이상 끌려다니면 너만 망가져.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동안 지켜온 민규를 한순간에 내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민규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규야, 이제는 원룸이라도 얻어서 나가야 해. 민규는 방 안에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왜,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내가 나가면 엄마는 어떻게 살려고 그래?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진심을 전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몸이 아프고 돈도 없단다. 엄마가 너를 먹여 살릴 힘이 이제 더는 없어. 너도 이 상황에서 엄마를 먹여 살릴 자신 없잖아. 그러면 우리 지금이라도 찢어지는 게 낫다. 난 이제 한계에 왔어. 민규는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나갈 돈도 없고 원룸이라도 얻으려면 돈이 필요해. 할머니는 민규의 말을 들으며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원룸 얻어서 나갈 돈만이라도 좀 줘. 3천만 원만 있으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민규의 말에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집을 부동산에 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짐이었고 이제는 민규와도 결단을 내릴 때였습니다. 그렇게 그날 할머니는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친정언니네로 내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며칠 후 민규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전했습니다. 민규야, 이미 집은 내놨다. 이제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 너 스스로 알아서 살아. 몸만 건재하면 너도 살아갈 수 있을 거다. 집주인에게도 다 말해놨으니까 내 짐도 다 비워라. 우린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어. 민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민규를 보고 방을 나섰습니다. 그 후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모든 걸 다 정리했고 아들 민규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친정언니는 염순이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규하고는 연락했니?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야. 나도 당분간은 연락하고 싶지 않아. 그냥 내 건강에만 집중하면서 지내고 싶어. 할머니는 민규와 연락을 끊은 채로 스스로의 건강을 돌보며 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좀 전에 민규에게 연락이 왔더라. 현재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대. 그런데 너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더라. 보아하니 신용 불량이긴 해도 배달 일은 할 수가 있나 봐. 그걸로 자기 앞에 있는 채무 갚고 있고 원룸도 급히 하나 얻었다고 하더라. 언니의 말을 들은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자신도 민규에게 연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야 그저 몸을 좀 추스르고 있을 뿐이야. 당분간은 그냥 내 몸에만 신경 쓰고 싶어. 할머니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자신의 인생에만 집중하며 살아야 하고, 진즉 이렇게 했어야 했다며 멍하니 하늘을 보았습니다.